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재단 환가 방법과 부인권 행사 사건이 진행 방안 및 쟁점이라고 하는 2012년 12월 파산관제인 간담회에서 이희수 변호사님, 관제인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발표하신 글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효율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박 판사님의 한번 글을 읽어봤는데요. 그 판사님이 재단 포기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호사님이 효율적인 재단 환가 방법과 부인권 행사 사건이 진행 방안 및 쟁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변호사들이 토론한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도 이제 파산 채무자들한테는 파산 채무자 내지 실무를 좀 진행하고 있는 뭐 사무장이나 보조인,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만한 글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재단 환가 방법. 먼저 이제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의 환가는 관제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지만, 반면 환가 업무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동산의 환가에 대해서는 관제인 취임 초기부터 일정한 방침과 계획성을 갖고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산관제인으로서는 제1회 채권자 집행일까지 부동산이 임의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1회 집행 전까지 이걸 매각 공고로 할 것인지, 임의 매각으로 할 것인지, 형식적 경매를 할 것인지, 그 플로어가 매뉴얼이 나름대로 관제인 머릿속에 정해져 있고, 채무자들도 관제인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내 부동산은 지금 대법원 회생 파산 재산 매각 사이트에 공고 매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뭐 주변의 친인척이라든가 지인들을 좀 도움을 받아서 그 부동산을 이제 매수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좀 연합을 하고 채무자가 관제인한테 형식적 경매를 신청해 달라고 할 것인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도저히 안 팔린다. 그러면 이제 몇 개월 후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는 환가 포기도 많이 합니다. 매각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이 1회 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 없는 것 같고 좀 오래 끄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무리 작은 부동산이라도 가치가 없다 그래도 몇백만원 되는 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기획부동산 사기가 그동안 활발했죠. 뭐 사기라고는 하지만 본인들이 원해서 과도한 욕심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이제 샀죠. 뭐 지분을. 근데 마치 그 생각처럼 환가성이 떨어지죠. 지분만으로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서 2천만원에 산 게 200만원도 안 되죠. 뭐 또 맹지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거의 포기하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강원도 원주 지정면 월송리에 있는 땅을, 거기가 이제 저도 이제 원주를 좀 잘 아는데, 거기가 이제 기업 도시하고 가까워서 땅값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뭐 맹지고 입지를 안 해요. 거기가 입지를 안 하니까, 그때 이제 세금이 한 1,3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었는데, 결국 그 1,300 이상으로 누군가 뭐 한 2,000 정도 팔면 세금 1,300 내고 700만원 채권자한테 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아무도 입지를 안 해서 환가를 포기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매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매수 희망자를 물색함에 있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단체와 전임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
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저는 전임 중개 계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중개인한테는 맡겨서 한번 매각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저기 서울 성북구에 정릉초등학교 앞에 그 나홀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벌써 2008년인가요? 2009년. 벌써 지금 11년 전이군요. 그때 11년 전, 12년 전인데 그때 바로 그 초등학교, 정릉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그 아파트 같은 거는 쉽습니다. 환가성이 있기 때문에, 환금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 사례가 많죠. 그 당시 아파트가 막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확 잡아버립니다. 올라갈 때는 잘 팔려요.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는 이상하게 또 안 팔려. 사람 심리죠. 올라갈 때는 막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추격 매수를 하죠. 주식처럼. 근데 뭐 떨어질 때는 또 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그런 뭐 주식 격언도 있지만 부동산에서도 이상하게 안 팔려요. 그래서 중개인하고 이제 중개인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밖에 이제 매수 희망자 탐색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관계자, 뭐 친족, 친구, 직장, 거래처 등 희망 매수자가 있는 경우를 탐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접지 소유자 혹은 공유자들도 이제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만약에 지분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지분을 매집을 해갖고 권리 행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려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인접지 소유자 등 인근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수 희망이 있는지 타진한다. 그 다음에 뭐 별채권자가 이제 은행이 아니라면 개인이라면 매수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내서 지금 이러이러한데 사실 용의가 있으신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모든 루트를 통하여 신속하게 탐색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 가격 결정, 적정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드시 정식의 부동산 감정을 할 필요는 없죠. 돈이 들죠. 복수의 부동산업자의 시세 확인, 주변의 거래 사례, 경매 자료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가격을 결정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대법원 사이트에 매각 공고를 했을 때는 뭐 입찰이 없을 때는 그저 그냥 최저 가격 이하로 만약에 누군가 매수 안 했을 때는 한껏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임자를 만나면 적정한 가격이 확보되지만 누군가 거들떠도 안 보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진짜 매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만 매수 희망자가 다수인 경우 입찰 방식으로 매각 상대방 및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게 이제 현재 원칙이죠. 대법원 파산회생 재산 매각 사이트에 공고하는 경우가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입니다. 그래서 입찰 기간을 정하고 금액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당도된 입찰 의향자의 그거를 사무실에서 이제 오픈을 하죠. 입찰 결과 최종적으로 조건 및 금액이 근접한 매수 희망자가 결국 많이 써낸 사람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자 담보 책임. 이 특약으로 파산관제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상을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아예 부동 문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제인이 실수를 하지 않게. 파산관제인은 사실상 담보 책임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상대방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할 게 뭐냐면 2014년 9월 달에 이제 관제인 세미나 모임이 창립됐을 때 제가 발표한 건데요.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시군구청에 60일인가 그 이내에. 만약에 하지 않으면 1% 정도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합니다. 제가 8천만원 강남 재건축 아파트 대지 지분을 팔고 그때 아마 뭐 그걸 잘 몰라서 실거래가 신고를 안 했어요. 매수인도 당연히 안 했겠죠. 매도인 따로 하고 매수인 따로 해야 됩니다. 매수인만 하고 매도인이 안 하면 매도인이 1% 과태료 물고 매도인 했는데 매수인이 안 하면
매수인이 과태료 1%를 묻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한 1년인가 2년 후에 그 구청 공무원이 이제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고요. 1%. 원래는 이제 파산 재단 채무죠. 그래서 뭐 거부하면은 파산 재단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개인한테 부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때 내고 말았습니다만,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 실거래가 신고, 이게 중요 하나의 테마입니다. 자동차 시세조사. 자동차의 경우 면제상 결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가격 조사를 하여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자동차는 신차의 차량 본체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이고, 매제체가 안 된 것은 등록 첫 해부터 보통 7년, 경차, 상업용의 보통 자동차로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는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있더라도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비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관제인은 이제 통상 7년 이상 된 거는 가격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적절하게 이제 한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SK 엔카도 있죠. 네이버나 구글 치면은 요즘 실시간으로 거의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뭐 가격을 알아보는 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현 상태의 인도라는 내용 및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고 가능한 한 자동차세를 매수인 부담으로 이제 하도록 노력합니다. 매매 가격이 좀 자동차세가 많다면은 매매 가격에 좀 반영을 해줘야 되죠. 만약에 자동차 가격이 500만원인데 자동차세 내 과태료가 70만원이다. 그럼 43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430만원으로 매매 가격을 정하고 70만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걸로 특약을 넣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 매도인이나 할부 판매업자를 위해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은 별채권자죠. 지금 다수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치권자라고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별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지만 이들에게는 청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평가액이 매매 잔대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임대할 때 적정한 평가액을 제시하고 청산금 교섭을 한다. 근데 대부분 평가액이 매매 잔대금을 하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하죠. 가져가고 캐피탈에 가져가고 대신 그 매매 계약서, 매매 대금 사용 내역서만 첨부해서 어디에 썼는지만 관제인한테 내게 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환가를 포기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한편 자동차를 파산재단 재산에서 포기하는 경우 채무자가 자동차세를 부담한다는 약속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채무자가 자동차의 환가를 면제받게 되어 이익을 향수하는데 체납 자동차세를 파산재단이 부담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다른 파산재단이 있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나 임대차 보증금,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이 있을 때 이 자동차세를 내줘야 되거든요. 재단 채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도 이걸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게 있군요. 이런 게 포인트가. 한국과 일본이 각 한가 제외 대상 재산의 범위. 이 부분은 이제 뭐 생략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체적으로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 일본은 99만원 이하,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얼마냐면 우리나라는 일본도 뭐 올랐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1110만원입니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필요한 사용할 특정 재산, 단 채무자의 면제재산 신청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185만원입니다. 1월간의 생계비가 민사집행법, 이건 185만원으로 늘었어요. 실수하면 안됩니다. 1110만원, 185만원.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예적금,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 그 다음에 해약 환급금, 우리나라에선 150만원 이하의 금액. 자동차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원칙적인 한가죠. 자, 보증금
거주용 가족의 보증금 채권은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가 지금 얼마나 그랬죠? 이게 8년 전입니다. 2,500이었어요. 지금은 3,700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구역은 3,400인가요? 3,200. 잘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게 4단계입니다. 이 마지막이 아마 2,000일 거예요. 단 채무자의 면제재산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화가입권은 우리나라는 뭐 의미가 없고, 퇴직금 채권은 우리나라는 2분의 1인만 파산재단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가재도구는 이제 뭐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환가가 금지되고요. 압류금지 동산 또는 채권은 이제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뭐 연금 같은 거죠. 상위군경. 자, 3. 경매사건에서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된 공탁금 및 잉여금을 파산재단으로 환입하기 위한 절차의 현실적 문제점. 글쎄 뭐 이거를 일반인들은 특별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 1. 채무자 수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 경매가 진행된 뒤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돈이 공탁된 사안에서 배당금 교부 신청을 하였더니 집행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에 대한 해제 증명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가압류 법원에 해제 증명원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이미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해제 증명원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이게 그 유명한 남부하고 중앙 서로 이제 핑퐁 게임이죠. 사례 2. 채무자 수의 부동산이 임의 경매로 매각된 뒤 채무자에게 배당된 잉여금에 대해 채권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채권 가압류를 한 사안에서 파산관절이 경매법원에 배당 기일 지정 및 배당금 교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해제 증명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가압류 법원에 파산 선고에 따른 집행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면책 결정의 확정 증명을 요구하며 집행 취소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게 이제 일선 실무에서 지금 이제 법원 실무 제휴가 없습니다. 민사 집행은 있는데 민사 집행은 1, 2, 3, 4 가압류 본집행까지 해서 민사 실무 제휴가 4건으로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민사 본안과 관련해서는 1, 2, 3가 있고요. 근데 이 파산 회생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대법원에서 이 실무 제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 제휴가 없다 보니까 이 실무를 규율하는 판사나 실무관, 참여관, 공탁계 직원들 규율하는 실무에 이제 혼선이 많습니다. 중앙법원에도 이제 그게 뭐 중앙법원, 서울회생법원이죠. 지금은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에서 판사들이 의논해서 실무상 확립된 것만 써놓지 확립이 안 되거나 이렇게 논란, 혼선이 있는 것은 기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이제 2012년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해결한 방법은 저는 그때 대법원에다가 질의해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사무관님이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남부 법원의 실무하고 중앙법원의 실무, 집행해제 증명원도 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집행 취소 신청서도 해줘라. 그래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이제 이 실무자가 계속 바뀌죠. 실무자가 바뀌는데 이런 게 명확하게 뭐 파산 실무, 파산 회생 실무 제휴가 나오기 전까지는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게 뭐 있다고 또 관제인들이 관제인 커뮤니티에 의견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들에서 같이 공탁된 배당금 잉여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존소송 담당 재판부로부터 해제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그렇죠? 민사집행법 319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액을 보면 391조인가요? 거기에 다 실효하게 돼 있는데 뭐 또 해제증명서를 왜 또 발급받는지 참. 부동산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격려된 후라도 파산 관제인은 처분금지나 압류를 무시하고 당해 부동산을 자유로이 환가할 수 있거든요. 이미 압류가 돼 있다, 가처분 이런 거 다 사실은 파산 관제인에 대해서는 다 효력이 없습니다. 실효가 됩니다. 이미 환가가 종료하였더라도 아직 배당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파산 관제인은 집행기간에 대하여
환가금 내놔라 인도를 구할 수 있으며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관 보관 가처분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로부터 위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관제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면책되지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법제 348조 제1항에 따른 효력상실은 별도의 취소 행위를 요하지 않고 파산 선고에야 당연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법을 이렇게 참 판사님들이 쓴 논문이라든가 이런데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 실무에서는 그래도 그 외관은 제거해야 되지 않냐, 외관. 외관. 따라서 파산관제인이 실질적으로 집행처분을 무시하고 관리처분을 행할 수 있지만 형식상으로 그래서 집행처분이 외관이 남아있게 되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고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도 절차 처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를 이유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경매 개시 결정, 채권 압류 명령 등의 집행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지금 전 수석부장님이 쓴 파산법의 제문제, 파산 절차와 소송 계속 중인 소송 민사집행 사법연수원 교재에도 나와요. 1998년 교재입니다. 98년 내가 연수원 있을 때인데 이런 게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하여튼 외관은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관은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요. 일본의 경우에도 이미 한가가 종료되었더라도 아직 배당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면 파산관제인은 집행기관에 대해서 환가금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돈 들여서 채권자가 열심히 사행위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판결을 받아서 채무자 재산에 딱 경매를 넣었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홀락 파산을 했을 때 채권자는 좀 억울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파산 선고의 효력이라는 게 포괄 집행이기 때문에 전체를 규율하게 되죠. 채권자 어떤 한 사람의 그 행동을 이제 제한을 하고 전체를 위해서 이제 관제인이 채권자를 위해서 이제 그거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인이 어느 때 이렇게 보면 이미 돈을 찾아간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근데 채권자들이 간혹 꾸물꾸물거리다가 뭔가 이제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공사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는 일종의 거기도 이제 공공기관이고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미처 인수인계 단계에서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 사이에 파산 선고가 딱 되면 관제인이 불이 나게 이제 막 법원에 가서 공탁금이 어떤지 관제인이 다 빼가죠. 그 전제로서 집행 절차의 취소를 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집행처분이 외형상 잔존하고 그것이 관제 업무의 방해가 될 때는 관제인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네요. 재판내 중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이 파산채권자로부터 압류된 경우에 파산관제인이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압류명령이 당연히 실효하기 때문에 취소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한 동경고등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형식 논리적이죠. 당연히 실효하는데 뭔 취소하냐. 이건 아주 법논리적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입장을 취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급심에서. 그렇다면 이 사례들의 경우 아까 이제 먼저 든 사례들의 경우 파산관제인이 보존재판부에 파산 선고에 따른 집행 취소 신청을 하면 보존재판부에서 파산관제인에게도 해제통지서 또는 강제집행 정지통지서를 송달하여 파산관제인은 이 해제통지서나 강제집행 통지서 및 파산선고 결정문, 선임증, 파산관제인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지급 신청을 하여 환가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간이하고 신속하게 환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이건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실무를 보조인 아니면 이제 관제 업무를 처음 하시는 분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참 밀고 당기는 게 좀 익숙치 않으면 힘듭니다. 처음에. 다음에 부인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존처분의 필요성 및 담보 제공 명령. 부인권 행사는 391조에서 이제 고의 부인, 위기 부인, 무상 부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행위 소송하고 똑같습니다.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저 수익자나
전득자가 이제 악의일 경우에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죠. 부인권 행사는 청구할 수도 있고 소송할 수도 있고 항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여 보전 처분을 해야지 승소 집행재산을 확보할 수 있죠. 부인권 행사를 할 때 그냥 마냥 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재산이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채권자 파산을 어떤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채무자는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사기쳐서 징역 한 3년인가요? 3년인가 뭐 하여튼 몇 년 깜빵에 갔는데, 피해자가 이제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채권자를 상대로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권 행사가 뭐냐면 일부 피해자한테만 합의를 하고 변제를 했다. 그래서 그걸 부인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뭐 형사 기록을 송부촉탁을 해서 피해자 이제 어떤 인적 사항을 일부를 빼서 봤더니 문제는 그거죠. 이게 설사 부인권 행사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꽝이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알아냈지만 그 변호사님이 노력해서 형사기록 인적사항을 한 몇 명 알아냈지만 저는 이제 다시 또 사실조회를 해야 돼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이 없다면 그냥 아예 부인권 행사는 실효성이 없어서 포기 끝. 사건은 이제 종료시키려고 그러는데 이제 한 사람만 남아서 이제 사실조회라는 게 뭐 재산을 두 가지 빼니 없죠. 세목별 과세증명서하고 지적전산자료조회. 금융권 채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재산이 나오면 소송을 하는 거고 재산이 없다면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권을 행사하기 앞서 항상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은 발견됐으면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부인권을 행사하기 앞서 사전에 가압류 또 해놔야 돼. 가압류 혹은 뭐 가처분 물권적 청구권일 등기 관련 소송이면 가처분 신청을 해야죠. 등기 이전이나 말소 신청. 보전 처분을 발령받아 두는 것은 승소 집행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는 점뿐만 아니라 부인권 행사 도중 상대방과 화해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간혹 상대방이 송달이 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 등을 통한 상대방의 출석을 사실상 강제할 수도 있어 신속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한테도 송달을 해줍니다. 나중에. 그러면 채무자가 깜짝 놀라서 이제 자기 재산이 가압류돼 있으니까 채무자가 아니라 그 상대방한테도 송달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송달을 받으면 놀래서 법정에 오죠. 아니면 이제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는 채무자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무자를 통해서 전해주죠. 근데 담보 제공 명령으로 현금이 발령되는 경우가 문제이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현금 많이 지금 담보 제공하죠. 사례: 채무자가 파산 면책 신청을 한 뒤 컨트리 클럽의 주중 회원권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2,200만원을 자신이 붙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안에서 파산관계인이 부인의 청구를 제기에 앞서 이 매각대금을 송금받은 은행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현금 440만원의 담보 제공 명령이 발령된 그 이 사건은 상대방의 이해에 걸쳐 신문길에 불출석하여 부인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증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신탁한 행위가 있어 이를 사행위로 보고 토지주택공사에 의해 부동산이 수용되었고 수용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얼마입니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7억 6,10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이 공탁된 사안입니다. 공탁 유가증권 출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부의 배려로 3억 5천만원에 대한 담보를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한 것이 허가되었지만 체결 비용이 105만원입니다. 담보 제공을 현금으로 명하는 경우 통상적인 민사사건과 그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고 이제 동경에서는 이제 부자력 증명서를 발행하면은 보전재판소에 소송구조 대상은 아니지만 담보 제공을 면하는 그런 결정이 있다고 합니다. 부인의 청구는 이제 현재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알아둡시다. 부인권과 사행위 취소권. 부인권과 사행위 취소권은 연역적으로 공통의 기원을 갖고 있죠. 로마법 파울리나 소권이라 그러죠. 파해소. 그렇죠? 로마법에서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는 책임재산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공통의 목적을 갖지만 그 목적을 실현하는 권리 내용의 점에서는 몇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부인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사행위와 편파행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 사행위, 편파행위, 그 다음에 부인소송 같이 넣어놨죠. 그래서 사행위, 편파행위 두 종류가 있지만 사행위 취소권은 적어도 종래는 사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었죠. 근데 부인권은 편파행위하고 사행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둘째, 권리행사 요건에 대해서는 사행위 취소 청구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회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데, 부인권의 경우에는 편파행위 부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행위 부인에 대해서도 채무자에 관한 주관적 요건은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같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전제로 하면서 사행위 취소권이 개개의 채권자에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부인권은 파산 절차 내에서 총 파산 채권자를 위하여 파산 관제인에게 행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겁니다. 별개 법률상 민법에 있고 이건 채무자회생법이고, 총 파산 채권자의 사행위 취소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파산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는 방해되지 않는다는 일본 판례가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부인권은 10년이죠. 2년 10년. 소멸시효는 1년 5년. 그래서 장기화되기 때문에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인권 행사에서 한 9년 지난 증여행위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협의 사행위 취소권과 부인권을 연속하는 것으로 제도상 평가되는데, 이 점은 파산 선고 시 사행위 취소송이 계속될 때 당해 소송 절차는 파산 절차 개시에 중단되고, 그렇죠? 중단되고 수개된다 그랬죠. 관제인이 수개하고, 이 경우에 통상 사행위 취소권은 부인권으로 흡수되고 부인 소송으로 소송 절차가 속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제인은 부인권 행사로 청구를 변경하고, 법원도 이 부인권은 전속관할입니다. 파산법원, 파산 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서울회생법원이죠. 만약에 동부지원에서 사행위 취소 청구권이 계속되고 있는데 채무자의 파산 선고로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를 하고 청구 취지를 부인권 행사로 바꾸고, 그럼 관할도 서울회생법원으로 와야 됩니다. 그 3종 세트입니다. 수개, 부인권 행사, 이송. 수개, 부인권 행사, 이송. 그래서 이제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제 사건을 몬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사행위 취소권의 범위보다 확대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득자에 대한 부인의 경우 사행위 취소권은 독자의 존재를 잃지 않고 파산관제인은 사행위 취소로서 절차를 속행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산분할.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에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한 경우 통상 2분의 1 상당의 재산분할을 하면 상당성이 있습니다. 부인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과다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가장한 재산감소행위가 되기 때문에 과다한 부분은 부인 대상이 됩니다. 근데 관제 업무를 하다 보면 종종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여 제착기간을 도과한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 부작위와 관련한 논의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한다. 채무자가 상대방과 고의로 시효를 완성시킨 경우에 부작위 부인이 인정되지만, 채무자가 무심코 시효 중단을 해태한 경우에는 부작위와 권리 소멸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부인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부작위 부인에 대해서는 자기와 같은 결과를 생기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상대방과 통모하여 이뤄진 경우에만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부작위는 채무자에게 자기 의무가 발생하고 있어서 자기 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 고의 부인이면 채무자는 부작위에 생기는 법적 효과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족하고, 위기 부인에서 이러한 채무자 인식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채권 시효의 중단을 하지 않으면서 채권 소멸이라는 효과가 생기면 부인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부작위 의무가 발생하는가 여부이지만, 채무자가 무심코 시효 중단을 해태한 경우에는 자기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유리한 재산으로서
거액의 채권에 대해 시효 중단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자기 의무가 인정되어 좋다고 해석된다. 이에 대하여 시효 중단에 필요한 소재기를 하지 않는 부작위를 부인하더라도 소재기가 있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부작위의 부인은 이론상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지만 분명 부인에 의해 소재기를 한 것이 되지는 않지만 부인은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효과를 부인이 대상으로 하고 이를 뒤집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견해는 취할 수 없다. 즉 시효를 중단하지 않는 부작위를 부인한 경우는 시효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를 상실시키고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본의 학설입니다. 부인의 등기는 이제 뭐 특수 등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인의 청구와 부인의 소유의 선택.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자기가 유리한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 뭐 대략적으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관제인단이 이제 새로 40명이 구성이 돼서 지금 여기에 논의된 게 이제 다 쟁점이 지금 뭐 그 이후로 물론 여러 가지가 또 더 추가적으로 생겼겠지만 비슷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관제인들이 대략 이런 업무로 고민을 하고 있다. 관제인이 고민을 하면 채무자도 뭔가 벗어날 수가 없죠.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